안녕하세요. ABO 박금남입니다. 오늘은 환자혁명이라는 책 가운데 장점막 누수 증후군 온전한 건강 회복을 위한 첫걸음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274페이지) 장점막 누수 증후군은 일반에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밑에 칸에 보면은 장점막 일곱 칸. 보시면 장점막 누수 증후군은 말 그대로 장점막에 누수 현상이 발생한 상황을 말한다. 네 번째 줄에 정확히 표현하면 분해가 덜 된 건데 단백질 분자들이나 유해 요소들처럼 체내로 흡수되어서 안 되는 것들이 장벽을 통과해 체내로 흡수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해부학적으로 볼 때 입에서 항문으로 이어지는 소화가는 체외. 275페이지 여섯째 줄에 보시면은 세포는 항상 항체를 분비하고 상피세포는 항체를 분비하고 효소를 작동시키며 혐오균과 기생충을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소화관 속에 들어온 물질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장벽을 통과한다.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같은 전해질과 유리지방산은 삼투압을 통해 별다른 노력 없이 세포 안으로 흡수되듯 들어간다. 대부분의 영양소는 능동수송이라는 과정을 통해 장벽을 통과한다. 특정 단백질이 셔틀처럼 영양소를 운반하는데 아미노산, 지방산, 포도당,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이 능동수송을 통해 세포막을 통과한다. 276페이지 네 번째 칸에 면역 반응이 작동하면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백신처럼 일부러 병용균을 주사해서 항체를 만드는 마당에 면역 반응은 활성화가 무슨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좀 더 살펴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면역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염증을 유발한다. 알레르기, 아토피, 여드름, 건선, 관절염, 갑상선, 기능 향진, 천식, 동맥경화, 심장질환, 당뇨와 같은 자가면역 질환과 염증 질환을 유발하거나 그 증상을 약화시키게 된다. 큰 문제는 병용균이 아닌 정상적인 세포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버린 것이다.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가진 세포는 모두 공격하게 된다.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다.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장기나 세포를 외부에서 유입된 병용균으로 오인하여 공격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 체세포와 유사하게 생겨서 면역세포를 자주 헷갈리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우유 단백질 카제인과 소 단백질이다. 둘 다 소에서 나왔다. 아토피 환자에게 우유를 섭취하지 말 것을 권하는 이유다. 다음 밑에 두 번째 칸에 특히 3세 미만의 유아는 상피세포 미성숙으로 인해 장점막 누수 증후군이 더 발생하기 쉬워 아토피 체질이 되는 경향이 있다. 분유수유가 좋을 리 없다. 예전에 비해 아토피와 알레르기가 부쩍 증가한 이유 중 하나가 늘어난 유제품의 섭취다. 물론 장점막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유제품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장점막 누수 증후군이 있는 환자의 경우 유제품을 멀리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자가면역 질환은 없지만 장점막 누수 증후군을 의심해 볼 만한 증상이 몇 가지 있다. 음식을 먹으면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는 경우가 있다.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설사나 잦은 대변에 반응을 나타난다. 또 고기만 먹었다 하면 바로 복통과 함께 대변을 보아야 복통이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다. 육류의 단백질과 지방이 느슨해진 장점막에 자극을 주어 그렇다.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장점막 누수 증후군이 원인일 수 있고 헛배가 부르거나 실제로 배가 점점 나오는 증상도 의심해 볼 만하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거나 피부 질환이 있는데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장점막 누수 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 장점막 누수 증후군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확정된 것은 없지만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한다. 나의 판단으로 어느 한 가지만 지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두 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 스트레스와 코티졸이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티졸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코티졸의 수치가 높아지면 장과 혈관도 얇아진다. 둘째, 약물 과경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스테로이드성 약물과 아스피린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피부가 얇아지고 장내 점박도 얇아지면서 장점막 누수 증후군 위험이 높아진다. 이들이 프로스타글라딘 합성을 저해하여 점막의 재생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아토피에 걸린 어린아이에게 백날 약을 먹여도 낫지 않는 이유다. 셋째,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장내 세균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장내 세균 불균형은 장기간의 항생제 복용 또는 수년간의 도정된 곡물, 설탕, 첨가제 등의 섭취로 장에 있어야 할 유익균들이 죽어버린 상태를 말한다. 넷째, 술은 우리 인체에 빠르게 흡수되면서 장점막을 약하게 만든다. 술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하이드가 장점막을 손상시킨다. 여드름과 아토피 환자들이 반드시 술을 끊어야 하는 이유다. 다섯째, 기생충, 칸디다균 감염 등도 원인이고 지목되고 있다. 여섯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크론병 같은 소화계통의 만성 염증성 장질환 역시 장점막 누수 증후군을 일으킨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글루텐이다. 글루텐은 밀, 보리, 호밀 등의 곡류에 함유된 불용성 혼합 단백질이다. 쉽게 밀가루 음식을 생각하면 된다. 글루텐에 대해선 찬반 논란이 많다. 현재 재배되는 밀이 과거의 밀과 달리 변종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 밀가루에서 검출되는 글라이포세이트 농약의 문제가 되는지 다양한 추론이 존재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민감한 체질의 경우 글루텐을 섭취하면 증상이 심해지고 글루텐을 끊으면 증상이 사라진다. 세 번째, 글루텐을 비롯한 특정 음식 성분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민감한 장점막의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의약품이나 영양제, 캡슐 중에도 글루텐 성분을 함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글루텐에 대한 문제의식이 야기되면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바로 밑에 장점막 염증이 비타민 B의 흡수를 방해해서 비타민 B군 결핍 혹은 불충분이 발생한다. 따라서 장점막을 먼저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영양제와 좋은 음식을 골라 먹어도 헛수고인 셈이다.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혈중 호모스테인 레벨이 증가한다. 호모스테인의 별명은 조용한 살인자다. 심혈관 질환 환자들의 경우 혈중 호모스테인 레벨을 꼭 검사한다. 호모스테인 레벨이 높으면 혈관 경련을 일으킨다. 다리에 쥐가 나듯 혈관도 쥐가 날 수 있다. 혈관 중에서도 관상동맥에 쥐가 나면 바로 심장마비의 원인이 된다. 심장마비 사망 환자를 부검해보면 정작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지 않고 혈관도 막혀있지 않아서 원인을 판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80페이지 다섯 번째, 안타깝게도 장점막 누수 증후군에 관심을 보이는 의료인은 국내에 드물다. 하지만 기능의학 분야에서는 매우 중시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질병과 증상들의 원인을 설명, 가능케 하고 있다. 마지막에
환자 자신의 철저한 식이요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에 언급된 원인이 되는 음식들은 절대로 입에 대선 안 된다. 장점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과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281페이지 자가면역 질환과 아토피, 아이들 면역 시스템이 열받는 이유. 첫 번째 줄에 자가면역 질환은 외부 침입자들과 싸워야 할 우리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인 신체 일부를 외부 침입 물질로 오인하고 공격해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으로 알레르기, 아토피, 천식, 제1형 당뇨, 루마티스 관절염 등이 있다. 바로 밑에 알레르기나 아토피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둘 다 우리의 면역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알레르기 증상하면 눈물과 콧물이 흐르고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정도로 생각한다. 대부분 그렇지만 심한 경우엔 알레르기 증상만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2015년 여름 미국의 16세 소년 스콧 존슨이 가족들과 자주 가던 식당에서 팬케이크를 먹고 유제품 알레르기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282페이지 다섯째 줄 보겠습니다. 1997년에서 2011년까지 14년 사이에 아동음식 알레르기는 50%가 증가했다.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주로 선진국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과학자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유력한 원인들을 밝혀냈는데 각 나라가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의 경우 다음 8가지 정도가 알레르기 증가의 원인이 지목받고 있다. 첫째, 모유를 수유하지 않는 거. 2008년 1월 소아과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다. 태어나서 첫 4개월간 모유로만 수유한 경우 유제품 알레르기나 아토피, 여드름, 천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였다. 가족력의 유제품 알레르기 위험이 높은 경우라 할지라도 모유 수유가 도움이 됐다. 모유에 포함된 알레르겐 성분이 아기의 면역 시스템을 훈련시키기 때문이다. 분유의 성분은 83%가 당분이다. 간단히 말해 설탕과 기름이다. 식품 포기를 확인해 보면 주 성분이 콘시럽과 수쿨라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이고 심지어 MSG가 함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수입산일수록 더 심하다. 모유 수유를 고집할 이유는 너무 많다. 참고로 모유가 안 나오는 안타까운 경우 모유 수유 마사지가 큰 도움이 된다. 둘째, 제왕절개. 자연 출산을 할 때 산도를 통해 아이가 나오면서 유익균들에 노출되는데 제왕절개를 통해 출산한 아이들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셈이다. 제왕절개를 해야만 했다면 모유 수유라도 잘하는 것이 좋다. 또 장내 유익균 바로 밑칸에 보시면 장내 유익균들이 우리 면역의 70%를 담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 클라이포세이트, 흔히 사용되는 조제 농약이다. 땅콩 재배 과정에서 8일에서 10일간 클라이포세이트를 살포한다. 클라이포세이트는 토양에 있는 영양소를 움켜쥐고 안 놓아주기도 하지만 좋은 박테리아까지 싹 죽인다. 미국 기업 몬산토 이거 언젠가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몬산토. 예. 특허품인데 초기 특허 내용이 항생제였다. 사람이 섭취할 경우 장내 유익균에 해를 끼치고 염증을 유발하는데 알레르기 증상을 심하게 만들 수 있다. 먹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농가에서 자라면서 클라이포세이트에 노출된 아이들 사이에서 더 흔한 것으로 나타난다. 네 번째, 과도한 위생 관념과 항생제 저항. 통계적으로 너무 깨끗한 나라에 사는 아이들에게 알레르기가 더 흔하다.
세균과 흙을 접해보지 못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가설이다. 자연주의 생활을 고수하는 미국의 아미시 농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여럿 있는데 아미시 아이들은 알레르기나 아토피가 드물다. 가공식품 섭취나 환경오염, 노출이 훨씬 덜한 것도 이유겠지만 자연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284페이지. 사실 자연에 노출되는 것은 위험을 동반한다. 그래서 살아남으면 더 튼튼한 면역력을 갖추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감염성 질환으로 고생하거나 죽을 확률도 있다. 강한 놈만 살아남는 것이다. 어찌 보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진화의 과정일 수도 있다. 항생제에 장기간 노출되면 장내 유익균이 멸절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장 점막 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알레르기나 아토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심해진다. 항생제는 남용될 경우 세균이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갖게 되는 것이 문제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다. 손 세정제로 너무 자주 닦는 것도 항생제 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 뭐든 과하면 좋지 않는데 지나친 청결도 외에는 아니다. 다섯째, 가공식품, 트랜스지방의 식품 첨가물. 가공식품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과자만 끊어도 증상이 개선되는 사례가 흔하다. 실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우연일치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몫이고 의사나 엄마 입장에서는 끊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식품업계는 식품 첨가물이 안전하다고 향본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일 뿐 건강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가공식품이 증가하면서 식료품 가격이 낮아져 경제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건강 면에서 볼 때는 재앙 수준이다. 가공식품의 트랜스 지방이 장내 유익균에 악영향을 끼쳐 알레르기를 위험을 증가시킨다. 방부제도 알레르기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질산염이나 아황산업, 인공색소도 문제를 일으킨다. MSG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신경 독소다. 285페이지 첫 줄. 가공식품이 제조 과정에서 교차 오염에 노출되는 것도 문제다. 여섯 번째, 화학물질. 현대 환경은 화학물질의 노출을 피할 수 없다. 세상 만물이 화학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인류에게 익숙지 않는 새로운 화학물질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것이 문제다. 우리 몸이 이들 새로운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분리해서 배출하는 방법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태아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화학물질에 노출된다. 미국 환경 연구단체인 EWG의 2004년에 연구에서는 영아 10명의 탯줄을 분석한 결과 287가지의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 그 중에는 발암물질을 비롯해 신경독소까지 기형아 출산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다. 2007년 연구에서 PPOA에 노출된 쥐가 달걀을 접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관찰되었다. PFOA는 테블론 프라이팬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고아텍스 천이나 전자레인지, 팝콘 포장지 외에도 카펫, 옷, 배낭 등에 두루 사용된다. 이러한 화학물질에 반복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일곱 번째, 대기오염. 대기오염은 자가면역 질환 중 천식 증가와 연관이 있다. (286페이지요)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에서 2011년 사이 천식 환자가 28% 증가했다. 이는 기후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단순히 중국 공장이나 화력발전에 배출되는 탄소만이 문제가 아니다. 꽃가루나 자연적인 온난화도 탄소 배출을 증가시킨다.
출생 전 대기오염에 노출되면 자폐증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폐 아동들은 대체로 기관지와 비강의 증상을 일으키는 음식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8번째, 장점막 누수 증후군. 장점막에 균열이 생겨 소화가 덜 된 건데 단백질이 체내에 진입하면 우리 몸은 이를 병용균으로 오인하고 향체를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는 이와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가진 것들을 모두 공격하는데 우리 신체의 일부가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전형적인 자가면역 질환이다. 마지막으로 백신 사용 증가도 의심해봐야 한다. 백신의 접종 목적은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현대 아동들이 접종받은 백신의 가지수들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늘어나고 있고 계속 추가되고 있다. 287페이지 5번째요. 자가면역 질환 중 아이들과 부모들은 가장 괴롭히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이다. 영양학적으로 아토피 증상 완화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있다. 아토피를 포함한 습진, 피부염에는 감마리놀레산이 도움이 된다. 감마리놀레산은 오메가6 오일로 머리카락, 피부, 손톱, 재생 효과가 오메가3보다 뛰어난다. 아토피 환자들은 피검사를 하면 리놀레산 수치가 높게 나온다. 리놀레산 대사 활동이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한 것은 리놀레산이 아니라 감마리놀레산인데 감마리놀레산으로 전환되지 못한 리놀레산이 세포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사용되지 못하다 보니 혈중에 머무르게 되고 피검사를 했을 때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감마리놀레산을 복용을 추천하는데 스피롤리라 같은 해초에 감마리놀레산이 풍부하다. 끝에서 3번째, 스피롤리라에는 감마리놀레산이 외에도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B, 복합체 등이 풍부한데 모두 아토피 치료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다. 아토피 환자는 스피룰리나에도 외에도 아연과 철분이 결핍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288페이지 보겠습니다. 스피룰리나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피해야 할 것들을 철저히 피하는 것이 생활 수칙이다. 앞에서 명시된 원인이 되는 것들을 최대한 멀리하고 비누, 더운 물, 트랜스 지방, 수면 부족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289페이지 전염성 질환 신종플루에서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까지. 첫 줄에 질병은 크게 간염성 질환과 대사 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간염성 질환은 주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기생충 등의 간염에 의해 발생하고 전염을 통해 옆 사람에게 확산될 수 있는 질병들을 의미한다. 반면 대사 질환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암처럼 간염이 아닌 정상적인 신체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들이다. 감염성 질환은 플레밍이 항체를 발명하고 위생과 격리에 관한 개념이 생겨나기 전까지 오랫동안 인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왔던 질병들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전염병이 확산되면 별다른 대책도 없이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그 두려움은 지금도 이어진다. 2015년 한국의 메르스 사태, 2009년의 전 세계적인 신종플루 대유행, 그리고 미국에서 2014년에 에볼라와 2015년 디즐랜드 홍역 사태, 2016년 지카 바이러스까지 전염성 질환에 대한 보도는 늘 사람들의 공포심을 유발했다. 상업 언론 특유의 선정성과 자극성 때문인지 몰라도 불구경하듯 적극적인 보도가 연일 쏟아졌다. 290페이지 보겠습니다. 7째 줄에 보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종플루 사망자 수가 일반
계절성 독감보다 적었다. 한국에서 계절성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0년 기준으로 약 2,370명이다. 국내 전체 사망자의 수는 1%에 해당된다. 미국은 1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다. 물론 건강한 사람이 독감으로 사망하지 않는다. 영유아와 노약자 그리고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들이다. 독감으로 지병이 약화되거나 폐렴과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맨 끝에서 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뭐 하나 발표하면 언론은 그냥 앵무새처럼 떠드는 건 알겠는데 확산율이나 유병률, 사망률 때문이라면 정말 보도해야 할 것이 신종플루나 메르스가 아니라 당뇨와 암이다. 국내 당뇨 환자는 2010년 이미 4만 80만 명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6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여기가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보시면은 당뇨가 매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해도 시원치 않을 지경이다. 하지만 당뇨병은 옆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고 반문할 수 있다. 당뇨가 전염되지 않는다고 나는 당뇨도 전염된다고 말한다. 지금 암, 당뇨, 고혈압은 그 어떤 전염병보다 더 빨리 확산되고 있다. 사망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잘못된 의료 정보, 잘못된 건강 정보, 그리고 잘못된 처방과 치료 때문이다. 그 밑에 줄에 DNA를 통과해서만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 잘못된 입맛, 잘못된 가치관을 통해 그 어떤 질병보다 빠르게 전염되고 유전된다. 엄마의 입맛이 자녀에게 옮겨가고 입맛을 따라 당뇨와 암도 함께 옮겨간다. 마지막에 왜 WHO는 당뇨 사태는 방치한 채 신종플루나 자카 바이러스 같은 전염성 질환은 확대해서 원론으로 하여금 호들갑 떨게 하는 걸까? 지난 패턴을 보면 답이 나온다. 2009년 조루 독감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유일한 치료제는 로스의 바이러스제 타미플루였다. 당시 엄청 많은 양을 생산하는 바람에 재고가 잔뜩 남았는데 재고품의 유효기간이 다가오자 때마침 터진 것이 전 세계적인 신종플루였다. 공교롭게도 치료제는 똑같은 타미플루였다. 결국 신종플루 덕분에 재고를 모두 처리할 수 있었다. 로스의 주가가 올라간 것으로 두말할 것도 없다. 타미플루 생산은 스위스 제약업체 로스에서 하고 있지만 미국의 바이오벤처 기업 길려아드 사이언스가 개발했고 이 기업의 회장은 도널드 램스펠드 전 국방부 장관이다. 타미플루는 럼스펠드, 부시, 딕 체니 가문을 떼부자로 만들어준 황금알을 낳은 거이다. 타미플루 덕분에 램스펠드의 재산은 1200배가 증가했다. 그리고 293페이지 7째 줄을 보시면은 그렇다면 왜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지역의 풍토병에 불과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갑자기 뉴스화되었던 걸까? 에볼라가 지역적으로 확산되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주기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왜 2014년에 느닷없이 미국에서 뉴스거리가 되었냐는 것이다. 밑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에볼라 뉴스가 나가기 1년 전에 미국 국립보건원과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혈청으로 개발하니까 약뿐만 아니라 백신도 나온다는 건데 백신 판매를 위해서 대중의 공포가 필요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
여섯째 줄에 보시면 반면 콜롬비아의 경우 3,117명의 임신부 지카 바이러스 확진자 중 신생아 소두종 사례 보고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자 모기가 퍼뜨리는 지카 바이러스가 원인이라 했던 WHO와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주장은 쏙 들어갔다. 하지만 공포는 이미 확산되었고 뒷수습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2015년 말과 2016년 초에 급증한 소두중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295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또한 영양 결핍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두중 급증 지역의 주민들은 비타민 A와 아연 결핍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A는 결핍 시 소두중 유발한다고 밝혀진 바 있다. 아연 또한 뇌의 구성과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임신부에는 백신보다 비타민 A와 아연을 공급하는 게 훨씬 유익했을 것이다. 결국 소두증 증가의 원인은 모기에 의한 지카 바이러스보다 열악한 위생환경, 영양실조,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TDAP로 읽어야 되나요? TDAP, 백신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지금까지 삭스, 조루도감, 신종플루, 메리스, 에볼라 등 거의 해마다 M1 바이러스나 모기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마치 온 인류가 멸망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결국 효과도 없는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하는 제약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낳았다. 296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줄에 자본주의, 관료주의, 평양등 연구에 볼모로 잡힌 보건당국, 세계보건기구, 제약회사와 이들의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언론에 맞춰 돌아가는 현재 상황을 볼 때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바른 시민의식과 중립적이고 양심 있는 과학자들의 연구활동이 절실하다. 297페이지 감기, 독감, 유사감기, 간염성 질환에 대한 오해들. 감기에 안 걸리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감기가 어떤 병인지 잘 아는 사람도 없다. 대부분 감기와 독감과 몸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의사들이나 알면 되지 일반인들이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나의 자녀들이나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등 모두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알아두면 대처 방법이 감기는 건강한 일반인들에게 큰 장애를 남기는 위험한 병은 아니지만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이고 발열, 콧물, 기침 등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준다. 다음에 감기는 의학적으로 상기도 감염증, 그 중에서도 급성 비인두염을 말한다. 원인은 바이러스, 콧물 감기를 주로 일으키는 니노바이러스, 고열과 몸살을 일으키는 콕사키 바이러스, 아테노 바이러스 등 20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너무 다양한 데다 변이도 잦아서 치료제나 예방 백신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298페이지 첫째 줄에 첫 인두에서 염증이 시작되면 프로스타글랜딘이라는 염증 매개 물질이 뇌에 전달되고 전신 증상이 시작된다. 콧물이 흐르고 몸에 열이 나고 기운이 없고 소화 안 되고 두통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들은 엄밀히 따지자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증상이 아니다. 우리 뇌의 지시에 따라 우리 몸이 일으키는 증상이다. 왜일까? 답은 감기 바이러스와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다. 바이러스들이 일단 몸 안으로 들어오면 이에 대한 인체의 방어,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인체의 대사 기능을 활성화하여 저항력을 키우는 것이 발열이다. 감기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다. 반면 감기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는 백혈구에게 유리한 환경이다. 열이 1도 올라가면 10% 정도의 대사 기능이 향상이 이루어진다. 열이 지나치게 오를 경우 두뇌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편도가 열을 차단한다. 편도선이 붓는 것이다. 또한 기침과 콧물을 통해 바이러스 침입 경로인 호흡기에서 바이러스를 배출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치료랍시고 해열제를 먹여 열을 낮춘다. 조금 불편하다고 콧물약을 먹이고 진해 건담제를 먹여 기침과 가래를 먹게 한다. 편도는 불필요하니 잘라버린다. 응원은 못해줄 망정 감기와 싸우려는 우리의 몸에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엄마들의 가장 큰 공포는 열이다. 고열로 인해 뇌가 손상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발열은 보통 38도 사이에서 40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 41도가 넘어가면 뇌에 영향을 끼치지만 대부분의 경우 41도를 넘지 않는다. 세 번째 줄에 열이 오를 때는 미온수에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면 해열제만큼이나 효과가 좋다. 그 밑에 보시면은 세 번째에 환절기에 감기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걸까?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거나 또는 더워졌거나 일교차가 심할 때 걸리는 감기는 반드시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니다. ILI라고 해서 굳이 번역하자면 유사 독감이다. 바이러스와는 관계없이 우리 몸이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추기 위해 부대끼는 몸살이다. 이 30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중간쯤에 감기에 걸렸을 때는 쉬어가라는 몸의 신호를 받아들이면 된다. 독감의 세 번째, 바로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독감의 원인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한 가지다. 다만 인플루엔자의 종류가 다양하다. I인가요? NI 하는 식으로 알파벳과 숫자로 나가는 바이러스다. 매년 변종을 일으키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기도 힘들고 치료제를 만들기도 어렵다. 맞나요? 그렇게 있는 게? 아이고. 맨 끝에 보시면 독감이 증상을 일으킬 확률은 3%도 안 된다. 그리고 301페이지 보면은 다섯째 줄에 보시면 감염자가 모두 증상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독감 시즌에는 거의 대부분이 목에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잠을 못 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영양 섭취가 부실해서 내 몸의 면역력이 약해질 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마지막 줄에 아이가 감기에 잘 걸린다고 해서 면역력이 약한 약골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통계에 의하면 성인은 1년에 감기가 2번에서 3번, 소아의 경우에는 6번이 평균적이다. 아이가 성인보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것은 아이의 면역력이 아직 훈련 중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감기를 통해 면역력이 보다 튼튼해지는 것이다. 그 아이가 커서 정말 약골이 되었다면 혹은 커가면서 잦은 중이염, 폐렴,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등으로 고생한다면 어려서부터 자주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항생제를 먹인 엄마의 잘못일 수도 있다. 그 중간에 보시면 밑에서 보시면은 대신 모유 수유를 했다. 그리고 밑에 줄에
세 번째, 미국이나 한국처럼 풍요로운 환경에선 아이들을 키우면 항생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생 상태와 영양 상태가 좋기 때문에 감기가 중이염으로 또는 폐렴으로 쉽게 번지지 않는다. 폐렴이 발생하면 그때 항생제를 써도 늦지 않다. 미리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폐렴을 예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인 감기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의미하다. 306장. 304페이지. 항생제 아무리 좋아도 남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 메리스나 지카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다고 해서 공포심이 확산되었는데 매년 꼬박꼬박 찾아오는 감기나 독감도 치료제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치료약이 없다는데 무서운가? 하지만 그 이유를 알고 나면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다. 메리스는 감기의 원인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다. 한때 유행했던 사스와 똑같은 바이러스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워낙 증세가 미미해서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 밑에 칸에 밑에 두 번째,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기에 걸렸는지 알 길이 없다는 사실도 약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다. 치료제 없는데 병원은 왜 갈까? 치료제는 없지만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들은 많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진해거담,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들이 있다. 때론 증상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시킬 필요도 있고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휴식 혹은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약들이다. 305페이지에 두 번째, 한국과 미국의 항생제 처방률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미국 어린이들은 스웨덴 어린이들보다 5배 이상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환자들이 병원을 찾을 때 의사와 상담이나 조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치를 바라고 왔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내면 불만을 토론한다. 그래서 안심하고 푹 쉬라는 의사 말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안심하고 푹 쉬는 환자들이 많지 않다. 처음부터 병원의 약을 탈 마음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약을 얻어오는 것이다. 감기는 약물보다 집에서 잘 쉬는 게 올바른 처방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은 99.9%를 의미한다. 일주일 정도 잘 쉬면 자연 치유되므로 항생제가 하는 역할이 없다. 바로 밑에 항생제는 박테리아에 적용하지만 감기나 독감은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유사 독감이나 몸살 경우에 해당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밑에서 네 번째, 항생제 처방을 즐기는 의사들은 폐렴이나 중이염 같은 2차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의학적으로 볼 때 전혀 근거가 없다. 항생제는 예방 효과가 있는 약이 아니고 함부로 남용해도 되는 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306페이지. 첫째 칸에 미국 소아과에서는 이에 대한 분명히 경고한다. 중이염에 걸린 소아 환자에게도 항생제 처방을 자제하거나 신중히 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소아 환자들의 경우 항생제 남용을 주의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아이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 뉴욕 의과대학에서 동물 실험을 통해 이를 증명했고 연구 논문이 2015년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발표되었다. 특정 항생제가 청력 상실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국립보건이 지원한 한국과 미국 공동연합 연구팀의 논문이 2015년 학술지 사이언스 중개의학에 등재되었다. 둘째, 항생제 남용이 소아 비만을 유발한다. 2016년 3월 미국 소화기 학회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21,71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 2세 이하 아동이 항생제 치료를 받을 경우 소아 비만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항생제는 오히려 어린이들의 면역을 크게 약화시킨다.
다음 최근에 어린이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등 면역 계통의 질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항생제 오남용이다. 우리 면역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장내 유익균이 멸절하기 때문이다.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 폐렴과 중이염에 반복해서 걸리는 아이, 방광염이 자주 재발하는 할머니 등 모두 항생제 남용의 원인일 수도 있다. 네 번째, 항생제가 위장장애를 일으킬 무기질의 영양소의 소화를 흡수를 저해하면 영양결핍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로 무슨 건강을 기대할 수 있을까? 반복되는 크고 작은 간염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 항생제 과다 처방은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다.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덕분에 오늘날의 현대의학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항생제 종류가 늘어나고 의사들의 처방량이 급증하면서 항생제의 기적은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 내성균이 출현하면서 약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다. 의학계에서 당혹해하며 더 센 제품을 생산해냈지만 그럴수록 더 강한 내성균이 고개를 쳐들었다. 폐경군만 해도 1986년에 페니실린으로 완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1990년 내성률이 25% 치솟더니 2000년대에 들어와선 80%를 넘어섰다. 내성률 80%난 항생제를 처방했을 때 100마리의 세균 가운데 80마리가 살아남는다는 뜻이다. 약의 기능을 거의 못하는 셈이다. 급기야 1997년에 항생제의 마지막 보루라 여겨지던 방코마이신에도 전멸하지 않는 다제내성균이 출현했다. 이로써 항생제는 만병통치약에서 위험한 약으로 취급받게 되었다. 아유. 끝인가요? 네.